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하나 씨, 네. 우리가 여행 얘기를 자주 하게 되네요. 네, 그러네요. 부산 여행 얘기도 했고 지난번에는 퀸즐랜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주말에 저희가 또 신기한 곳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아, 맞다. 정말 신기한 곳을 다녀왔죠. 저희가 한국 안에서 해본 식사 경험 중에 가장 특이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코리아 하우스 비전을 방문하러 진천에 갔습니다. 거기 저희가 아는 건축가 임태병 소장님께서 강연을 하셔서 그 강연을 들을 겸 하우스 비전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하면 너무 길어질 테니까 생략하고요. 저는 그 전날 좀 늦게까지 약속이 있었고 다음날 하우스 비전에 간다라는 것 외에는 운전을 하는 역할을 맡고 진천에서 어디를 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죠. 네, 코스는 제가 짜두었고요. 사실 코스라고 하기에는 전시를 둘러보는 시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정을 잡을 수는 없었고 그냥 식사를 어디서 해야겠다 정도의 계획만 가지고 진천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식당은 아침 9시에 당일 예약만 받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 외에 친구 2사람이 같이 갔는데 제가 아침 9시부터 전화를 했는데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친구들에게 단톡방에서 자, 지금부터 누가 전화가 가능하냐 그걸 물어봐서 그럼 9시 반까지는 누가 하고 9시 반부터는 다른 친구가 이어받아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9시 반이 되기 전에 예약 전화에 성공했습니다. 그 전날에 받지도 않고 아침 9시 땅 하면 전화로만 그렇죠. 받기 시작하는 건데 그 전화통에 불이 나는 거군요. 그렇죠. 아예 여보세요 하고 누가 받아주질 않고 계속 통화 중 음만 들렸던 거죠. 저는 운전을 해서 가면서 오늘 그 극적으로 예약에 성공한 식당 이름이 뭐라고? 했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식당의 이름은 쥐꼬리 명당입니다. 그렇게 점잖게 발음하니까 제가 처음에 들었던 그 느낌과는 사뭇 다르네요. 쥐꼬리 명당. 약간 숭구리당당 같지 않나요? 쥐꼬리 명당. 그래서 예약 시간에 식사를 하러 가면서 저희 친구들끼리 누가 물어볼래? 이 식당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예약은 내가 할게. 질문은 누가 할래? 이런 식으로 꼭 가서 물어보자라는 다짐을 나눴죠. 근데 쥐꼬리 명당이라니 일단 이름부터 너무 범상찮지 않습니까? 쥐꼬리라고 하면은 보통은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할 때나 쓰이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식당에 쓰기에는 그 쥐도 그렇고 쥐꼬리도 그렇고 어쩌려고 이런 이름을 지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단어의 조합도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쥐꼬리와 명당이 왜 붙는가.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쥐꼬리 명당을 가려면 쥐꼬리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갑자기 뭐라고? 배를 타고 간다고? 지금 이 모든 것이 다시 회상하면서도 너무 웃겨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네요. 배를 타고 들어가는 호수 반대편에 있는 그런 식당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주차해야 하는 곳에 차를 세우고 한 10분 정도 숲길을 걸어서 선착장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걸어가는 길이 참 쾌적하고 좋았어요. 좋은 숲길이었어요. 맞아요. 그 충청북도에 호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진천에 있는 초평호라는 호수였고요. 그 걸어가는 길이 참 쾌적하고 좋다. 근데 이 길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 한 10분을 걸었더니 쥐꼬리 선착장이라고 써있는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킹 길로부터 가파른 계단을 따라 내려갔더니
약간 이렇게 뜰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는 약간은 큰 크기의 부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곳이 있고 저편으로부터 모터보트가 붕 하고 왔죠. 네. 이편과 저편 사이에 계속 운행을 하면서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가는 손님, 그리고 식사를 마친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그 배가 있었어요. 근데 뱃사공 분께서 참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일단 지붕이 없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좁게 있어서 양편에 나눠서 앉았고요. 맞아요. 뱃사공 뱃사공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식당에 일하는 여러 분들 중에 뱃사공이 있다는 게 너무 만약에 재밌지 그분이 않나요? 퇴직을 하시면 쥐꼬리 명당 직원 구함, 뱃사공 1인, 주 5일 근무 뭐 이런 식의 공고가 나겠죠. 그 뱃사공 분은 선글라스를 쓰고 계셨고 저는 또 발성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약간 한석규 톤으로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너무 분이었죠.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사실 그 호수 이편에서 저편으로 가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 거다 보니까 물도 살짝 튀고 바람도 너무 시원하게 불고 하지만 떼약볕이긴 했죠. 네. 짧은 항해를 하는 그동안 그 시간을 아주 깨알같이 활용해서 한석규 톤으로 뱃사공님이 주의사항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식당 이용법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문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전화 예약할 때 주문을 받았고, 여러분은 식당 입구에 도착하시면 모두 각자 사용할 식탁보를 받아서 들어가게 된다. 얇은 비닐로 된 거 있죠. 횟집 같은 데 가면 깔려있는 그런 식탁보 비닐을 받아들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 된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음료수, 주류, 공깃밥을 각자 알아서 주문을 해라. 수저는 와서 세팅을 해준다. 이런 주의사항들을 깨알같이 뱃사공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리기 직전에 덧붙이셨죠. 영수증 받아오세요. 이렇게. 나중에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영수증이 배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까먹고 집에 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도착해서 저희는 그 비닐 식탁보를 받아들고 호수 근처로 가건물 같은 것도 있고 또 평상처럼 돼 있는 천막 아래 평상들이 쭉 이어 놓여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미 손님이 아주 많았습니다. 네, 구조가 딱 원두막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하우스 비전이 건축과 주거 문화에 대한 어떤 박람회 같은 행사여서 거기서도 원두막의 구조를 확장시키는 아이디어에 대한 발표를 듣고 갔었는데 쥐꼬리 명당이야말로 원두막 구조를 아주 크게 확대해 놓은 그런 형상의 식당이더라고요. 가면 저희는 1년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것은 오전 9시부터 전화를 해서 예약했던 그 전화번호 뒷자리가 저희의 번호가 되고 좀 정말 희한한 곳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은 다 또 의외로 아주 어린 분들, 젊은 20대 분들, 초반? 네, 이 알바를 하고 계셨고, 이를테면 1187님, 1187님 이러면서 닭도리탕을 들고 여기서 닭볶음탕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일단은 그게 정확하게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황이므로 닭도리탕이라고 하겠습니다. 관습법에 따라서. 그래서 가져다 주시는 닭도리탕을 먹었는데 또 의외로 참 맛있었어요. 재밌었던 것은 저희가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옆 테이블과 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테이블 사이에 전화번호가 한 끗 차이인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87님 하고 불렀는데 1186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옆 테이블에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젊은 알바님께서 되게 당황하며 1186인가? 너무 귀여웠어요. 라고 말끝을 흐렸는데 나중에 확인을 거쳐서 오시더니 한 끗 차이의 번호가 다른 테이블에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셨죠. 그 식당에서의 여러 경험들이 정말 좀 신기했는데요. 그래도 호수로부터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또 그 평상에 앉아서 닭도리탕을 먹고 있으니까 참 갑자기 먼 곳으로 여행 온 것 같고 기분이 또 삼삼하니 좋더라고요. 맞아요. 6시면 모든 일과가 끝납니다. 모두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 거죠. 거기서 한 친구가
식당 이름이 어떤 연유냐고 물어봤는데 지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생각보다는 좀 싱거운 결말이었습니다. 거긴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 주인 할머니께서 맨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도 거기 이름도 딱히 없고 해서 그게 그 이름을 지으신 건지 아니면 지명이 원래 쥐꼬리로 있었는지는 약간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그래서 이름은 쥐꼬리 명당이 되었고요. 그럼 할머니가 여전히 식당에 계신가요? 라고 했더니 안 계세요. 라고 해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고 그 질문을 했던 친구가 마음 아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할머니 여기 앞에 계세요. 지금 식당에는 안 계시고. 이제 해가 살풋 저물어갈 무렵에 저희는 당당히 영수증을 내밀고 다시 배를 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뒤 배를 타고 돌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숲길, 그 숲길도 갈참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그런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쾌적한 숲길이었는데 돌아 나오면서 어디 전래동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묘한 곳에 다녀온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어린 알바님들도 약간 무슨 좁쌀 요정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뭐랄까, 일이 너무 손에 익지 않은 분들이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식당에 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경력이 많은 능숙한 그런 직원분들이 휙휙휙 막 이렇게 빠르게 서빙을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 보이는 알바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릇을 치우다가 일어나는데 거기 들보에 머리를 퍽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 괜찮으세요?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약간의 그 너무 아플 때 나오는 욕설 같은 거 있잖아요. 대가리 깨질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깜짝 놀랐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그 경험이 정말 뭔가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이런 걸 경험한 것처럼 되게 꿈결 같아 이런 소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근처에서는 유명한 곳인지 제가 갑자기 배를 타고 식당 갔다 온 경험이 너무 신기해서 그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청주에 사시는 분께서 혹시 쥐꼬리 다녀오셨나요? 라고 인사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지역의 명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진천 근처로 여행하실 일이 있으면 한번 들러보셔도 재미있는 경험일 것 같습니다. 선우 씨, 네. 팟캐스트 시작하길 잘한 것 같으세요? 잘했죠. 왜 그렇게 느끼시나요? 저희에게 톡토로들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톡토로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팟캐스트를 하고 나서 우리 둘은 원래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는 상대였지만 여러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칭찬을 참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뽑아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우쿨렐레 소리도 리코더 소리도 너무 좋아요. 두 분 목소리 조합 정말 좋고요. 할머니가 된 두 분 목소리도 듣고 싶어요. 선우 씨, 하나 씨 하고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에 애정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두 분 목소리와 톤이 참 듣기에 좋아요. 단정한 여인들의 정돈된 말솜씨. 단정한 여인들. 두 분의 단정한 대화를 들을 때마다 이런 대화, 이런 이야기가 참 귀하구나 싶어집니다. 이런 말씀들을 도처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넘쳐나잖아요. 네. 근데 저희 둘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대화가 흔치는 않았던 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좋은 대화를 듣고 싶은 욕구만큼이나 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반응을 해주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의 이번 10화 주제는 좋은 대화란 무엇일까? 입니다. 이 차분한 가운데 갑작스레 톡토로 한번 갈기고 갈까요? 둘, 톡토로! 선우 씨 혹시 그거 보셨어요? 뭐요? 톡토로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적혀있던 댓글. 어떤 분이 댓글로 이 톡갈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장마비가 올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아이튠스에서도 어떤 댓글에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아, 대화가 참 조근조근하니 듣기 좋구나. 맛에 대한 묘사도 훌륭하구나.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톡갈에서는 깜짝 놀라시는 음. 눈치였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살짝 볼륨을 죽여서 해봤습니다. 네. 이 톡갈은 저희가 톡토로 여러분들과 함께 쌓아나가는 일종의 농담 코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즐겁게 들어주시고 있다고 믿고요. 조금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그래 저희는 계속 하고 싶어요. 여둘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저희의 대화가 일단은 소리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리코더나 우쿨렐레 소리처럼 저희 둘의 목소리가 듣기 좋다라고 해주시는 말씀들이 많았고 또 두 사람 목소리의 조합이 좋다. 목소리가 반갑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그렇지 목소리가 우선은 소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의 앞부분에 보면은 제가 선우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 사람과 같이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선우 씨의 매력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황선우는 남녀를 떠나 내가 만나본 가장 매력적인 대화 상대였다라고 제가 써놨더라고요. 그때는 이 대화 상대와 진짜로 같이 살게 되고 나중에는 그 대화로 팟캐스트까지 시작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죠. 그랬죠. 근데 제가 선우 씨랑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때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선우 씨가 말하는 게 참 마음에 든다였어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왜 같이 사는 사람은 서로의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너무 빠르다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너무 크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선우 씨와 만나서 조금씩 친해지면서 1대1로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만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 둘 다 이야기하기를 즐기니까 끝도 없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또 1차, 2차, 3차를 가면서 얘기를 계속 나누는데 화제가 끊이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 들어도 목소리가 참 편안하구나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하지만 그 후에 같이 살면서는 제가 까부는 모습 같은 걸 보면서 이전에 듣기 힘들던 그런 음역대의 소리라든가 그런 걸 듣게 되지 않으셨나요? 이전에 듣기 힘들던 음역대의 소리는 선우 씨가 훨씬 많이 듣게 됐죠. 왜냐하면 저는 화가 날 때 버럭 소리를 지르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화가 나지 않았을 때는 아주 목소리 듣기 좋습니다. 김하나 씨는 목소리가 차분한 저음이잖아요. 어릴 때는 본인의 목소리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아줌마라고 놀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네. 하지만 이 하나 씨의 아줌마 나이가 되니까 이제 괜찮다오. 안녕하세요. LA 김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 패들패들 씨. 갑자기 사자 대화가 되었네요. 나이 먹는 것의 장점 중에 하나네요.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통합하게 되는. 우리 그 2화에서 얘기했었잖아요. 40대 인생이 꽤 괜찮은 이유가 뭐냐? 나의 외모, 나의 습관, 성격에 대해서 익숙해진다. 받아들이게 된다. 네, 나 자신을 파악하게 된다. 그런 요소였네요. 하지만 하나 씨의 이런 목소리를 예전 책이라웃 때부터 청취자들이 아주 편안하게 느끼고 많이 좋아하죠. 그리고 여둘톡을 시작하면서도 하나 작가님의 목소리가 너무 그리웠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저는 글을 쓰는 일을 저희 둘 다 하다 보니까 목소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이 반가움이라는 것이 글과는 또 다르게 음성, 말에는 더 인격이 많이 묻어나는구나. 개성과 이 사람됨이 더 드러나는 게 목소리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말하기라는 것은 왜 음악에도 악자가 들어가잖아요. 즐길 낙자잖아요. 그리고 한자어를 선우 씨랑 저랑 우리 천자문 공부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즐길 탐자가 나왔어요. 즐길 탐자에 붙어있는 그 부수가 귀이자예요. 맞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이게 입구자라든가 눈목자가 아니라 귀이자가 붙어있다는 게 소리를
듣는 것이 즐거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음악할 때 악자를 보면서도 들고 즐길 탐자를 보면서도 드는데 그 대화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이것이 음악성을 띈다는 부분이 저희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차 마실 때 쓰는 문향배라는 잔도 들을 문자 아닌가요? 향을 듣는 잔이다. 어떤 듣는다는 행위가 고전적으로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와 연결되는 것 같네요. 맞아요. 향을 맡는다는 게 아니라 향을 듣는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도 참 신선했죠. 그랬죠. 사실은 저희가 말을 할 때 이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서사음 연주를 함께 하는 것처럼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강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말하는 걸 듣고 그 말에 내가 추임새를 넣기도 하고 그 말을 받아서 내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상대의 질문을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상대의 말을 경청해야 되고 저는 이것이 이중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중주. 네. 말하기를 말하기에서도 책이라웃을 하면서 매번 새롭게 오시는 작가님과 내가 이중주를 한다는 마음으로 녹음에 임하고 있다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 예를 들었던 제가 머릿속으로 본받으려고 생각했던 뮤지션의 조합은 짐 홀과 빌 에반스였습니다. 사실은 선우 씨와 제가 이야기를 나눌 때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두 뮤지션이 있죠. 그렇죠. 누군가요? 우리 입으로 말하기에 조금 그렇지만 네. 좀 부끄럽지만 지향은 지향이니까 그렇죠. 브래드 웰다우와 조슈아 레드맨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각자 활발하게 활동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와 재즈 색소포니스트인데요. 이 둘이 유닛으로 결합해서 음악을 선보였을 때 너무너무 합이 좋더라고요. 저희가 그 공연을 가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말하기가 마치 저 두 사람이 협연하는 것처럼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죠. 제가 2016년 10월에 선우 씨와 함께 이 두 사람의 공연을 보고 너무 감탄해서 트위터에 썼던 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조슈아 레드맨과 브래드 멜다우 공연을 보고 왔는데 와, 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박자를 생략하고 음계를 변형하고 손가락 가는 대로 풀어놓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통제하는지 정말 불가사의하기만 했다. 게다가 아주 지적이고 고도로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흥이 가시지 않은 게 너무 놀라웠다. 어떤 의미에선 댄서블 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흥이 계속 있었는데 그건 조슈아 레드맨의 것인 듯하다. 조슈아 레드맨의 이력이 궁금해서 친구에게 물어보니 아빠는 색소포니스트고 엄마는 댄서이자 사서였다고. 댄서이자 사서. 그게 바로 오늘 공연의 느낌이었다. 브래드 멜다우 공연은 몇 번 봤지만 오늘 같은 감상은 처음이다. 라고 썼더라고요. 네. 댄서이자 사서. 그 말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멋져서 저희가 여기에 꽂혔죠, 한동안. 맞아요. 책을 가까이 하면서도 또 춤을 추는 삶이라니 너무 멋지지 않은가. 그래서 이 개념을 접한, 개념이라기보다 실존하는 인물이죠. 이런 인물이 실존한다는 것을 접한 후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난 뒤에 내용이 참 좋고 차분하고 교양 있는 것 같은데 또 왜 이렇게 재밌지? 이런 평을 몇 번 보고 난 뒤에는 저희끼리 그렇게 롤모델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봤지만 아직까지도 그때의 감흥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의 이중주 꽤 불가사의했어요. 그 사람들의 느낌을 우리가 대화로서 구현할 수 있다면 영원히 구현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한다면 좋은 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 하나 씨가 책이라웃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애정을 담아서 에너지를 기울여서 진행을 하는지 그 과정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는 주로 글로 그것을 정리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대화는 사실 어느 정도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편안해지는 부분이 저는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까지 다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말하는 시간 내내 신경을 예민하게 곤두세우고 진행에 부담을 느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늘 출연하는 인터뷰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안정감을 주는 진행이 정말 본인이 지향하던 바 같은 지몰의 연주 같은 그런 말하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요. 지금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저랑 하니까 편하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브래드 멜다우와 조슈아 레드맨이니까. 근데 아까 선우 씨가 인터뷰할 때 본인은 나중에 어차피 글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그게 좀 다른 면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또 세상에 안 만나본 사람이 없는 선우 씨가 연경신, 김연경 선수를 인터뷰하는 자리에 제가 운전을 해줬기 때문에 따라갔었는데 그때 시간이 아주 촉박했어요. 그때는 올림픽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연경신께서 너무너무 바쁠 때였고 아주 시간을 쪼개서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인터뷰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제가 운전하고 있는 옆에서 선우 씨가 끝까지 연경신의 모든 자료를 끝까지 읽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왜 시험 기간에 선생님이 시험지 돌리면서 책 덮어라 할 때까지 책 보는 아이 있잖아요. 그럼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러는 맞아요. 건데. 제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네요. 공부 잘했잖아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모처 인터뷰를 하기로 되어 있는 장소에 가서 촬영팀도 있었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선우 씨가 인터뷰하는 거를 그렇게 모든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질문지를 엄청나게 많이 꼼꼼히 준비해 갔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한 번도 안 들여다보고 상대의 말을 서로 간에 아주 주의 깊게 주고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침을 꼴깍 삼킬 정도로 정말 밀도 깊은 대화였고 그리고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한 거였지만 김연경 선수조차 대화에 몰입을 해서 그 시간도 더 점점 늘어났어요. 자연스럽게. 그랬죠. 저는 그때 정말 절박했거든요. 제가 김연경 선수를 인터뷰할 수 있는 그 귀한 기회가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터뷰를 갈 때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 것이고 이 귀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아야겠다. 정말 집중해서 좋은 이야기를 끌어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끝까지 준비를 하면서 현장에 가는데 그게 항상 통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뭐 그날의 기운, 그분의 컨디션, 그리고 뭐 저의 여러 가지 컨디션 그런 것들이 잘 맞물려야지만 그런 좋은 대화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날은 저도 집중해서 질문지를 다시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하고자 하는 질문들을 다 했고 무엇보다 그 인터뷰이인 김연경 선수가 정말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인터뷰이더라고요. 대화에 너무 몰입해주고 눈을 맞추면서 진짜 잘 듣고 반응을 해주고 솔직한 얘기들을 풀어내주고 그래서 진짜 희귀하게 좋은 인터뷰가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연경신께서는 정말 신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촬영을 마치고 난 뒤에 거기 있는 모든 스태프들, 그 스태프들 중에는 스태프 아닌 스태프인 저도 껴있었는데 나가면서 모든 스태프들에게 눈을 맞춰주고 정말 그 높은 곳에서 맞아요. 저처럼 작은 사람을 아유 이렇게 작은 사람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한번 또 눈을 맞춰주고 나가시는데 정말 신의 포스가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 들었죠. 멋있다는 단어로 좀 부족하고 자애로우셨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여덟톡의 주제까지 좋은 대화란 어떤 것일까라고 걸어놓고 이야기를 하려니 계속해서 잘난 척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머쓱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잘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듣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잘 들어야지만 대화라고 하는 게 오고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오고 가려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 듣기가 가장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선우 씨도 그때 제가 김연경 선수와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서 서로의 말을 저렇게 잘 들으니까 좋은 대화가 탄생하는구나라고 아주 크게 느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둘 다 인터뷰어가 직업 중에 일부인 사람이고 그거를 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생각했던 부분, 좀 쌓아온 기술 그런 것을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좋은 대화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맞아요. 삶에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모두의 삶이 훨씬 재밌고 풍요로워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듣기를 잘하려면요. 사실은 그것은 집중력의 영역인데 아주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 정멜멜 사진가 작가의 다만 빛과 그림자가 그곳에 있었고 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멋있으면 다운니 프로젝트를 선우 작가와 함께 진행하면서 이 정멜멜 작가가 느꼈던 것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황선우 작가님은 잘 듣는 사람이었다. 그냥이 아니라 무척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잘 듣는 사람이었다.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까지 절대적인 집중력으로 듣는 사람.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다음 질문을 생각하거나 인터뷰의 전체 흐름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상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어진 시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진심 어린 반응과 교감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 잘 들을 수 있기에 그 다음 질문들을 어긋나지 않게 잘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 부끄럽네요. 계속 얘기하다 점점 더 부끄러워지기만 하는 거 아닐까 우리? 다시 흥을 좀 올려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읽으시니까 많이 부끄럽고요. 스스로를 또 되돌아보게 되네요. 제가 인터뷰할 때는 총력을 다해서 일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듣는데요. 평소에는 친구들 말 끊어먹고 막 들어가기도 하고 좀 그러지 않나요? 아니에요. 선우 씨는 평소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드물게 배려를 잘 하는 사람이에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이거 너무 부끄러워하실까봐 조금 농담을 섞으려고 했는데 이건 사실 농담을 섞을 수가 없는 게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해요. 선우 씨는 참 얘기할 때 배려를 잘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끊어먹는 건 저죠. 술을 마시면 언성이 높아지면서 말도 끊어먹고 마구 이야기를 떠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같이 일했던 사진가가 저렇게 함께 일했던 장면을 기억하고 써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게 부끄러우면서도 참 기분이 좋네요. 근데 이 절대적인 집중력 보유자로서 무슨 타이틀 보유 같네요. 이게 듣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에 대해서 선우 씨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인터뷰에 대한 강연을 다니거나 후배 에디터들을 만나면 정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좋은 인터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혹은 어떤 질문을 준비해야 좋은 인터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질문지는 성실하게 잘 준비한 다음에 그걸 머릿속에 넣고 되도록이면 잊어버리고 대화에 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질문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히면 정말 내 앞에 존재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나의 말하기에 집중하게 되는 결과가 돼버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터뷰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먼저가 돼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씨도 말하기를 쓰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해왔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말이 잘 통한다라고 할 때 대부분 정말로 통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는 이야기가 잘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듣기는 대화의 출발인 거죠.
맞아요. 생각보다 상대의 말을 정말 진심으로 잘 들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열심히 들어줄 때 그 사람과는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게 대화가 잘 통하게 되는 길이기도 해요. 음, 왜냐하면 내 얘기를 정말 경청해주는 사람에게는 조금씩 더 음. 내 생각과 마음을 열어서 들려주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대화에서는 서로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나의 어떤 것이 조금씩 흘러나오죠. 그렇죠. 흘러나온 걸 또 잘 받았다가 그걸 다시 또 흘려보내주고 하면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잘 통한다고 말하잖아요. 그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로, 물길이 열렸다는 뜻이고 그 물길로 졸졸졸 흘러가게 두면 좋은 대화가 탄생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듣기가 집중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있고요. 이 좋은 대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얼마나 큰 쾌감이 있는 것이냐 하면 저는 최고의 안주가 좋은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안주가 있는 집에서라 하더라도 어떤 식당이라 하더라도 너무 어려운 사람과 있거나 대화가 정말 안 통하는 사람과 그 음식을 먹고 있을 때는 그 자리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죠. 하지만 정말 싼 노가리집에 앉아서라도 어떤 사람과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할 때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지잖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하나 씨는 잘 알 텐데 제가 어떤 술자리에 다녀오고 나서 굉장히 속상해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 여럿이 모여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랬을 때 대화의 균형이 잘 분배되지 않고 소수만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외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내내 그냥 듣기만 하고 대화의 지분을 특정 인물이 가져가 버린다거나 그럴 때 그런 술자리를 하고 돌아오면 굉장히 허탈해요. 그리고 너무 아깝죠. 우리가 자주 그렇게 여럿이 만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모임에서 우리끼리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너무 쉽게 써버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교류라고 하는 것도 흐름이잖아요. 이른바 썰을 잘 푸는 어떤 몇몇 친구들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듣는 친구들은 그냥 듣고 있기만 할 때는 그게 서로 오가는 게 아니라 마치 마이크로 강연회처럼 되어버리죠. 그러기보다는 누구나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바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은 술술 뭔가가 또 즐겁게 풀려나가고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균형감에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맞아요. 서로의 일상에서 대화의 주제가 출발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굉장히 보편적이거나 철학적인 이야기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럴 때 그 대화가 얼마나 즐거운지 쾌감을 맛본 사람은 저는 뭔가 불평이나 뒷담화나 뭐 가십이나 이런 걸로 소모하는 시간을 아까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우 씨랑 저랑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런 대화를 한참 하고 그런 대화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정말 에너지가 탈탈 털린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맞아요. 언젠가는 좀 반복되는 그런 대화에 지쳤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면 이상하게 대화가 연예인 얘기로 흘러가고 외모 얘기로 흘러가고 다이어트 얘기로 흘러가고 회사의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자꾸 하고 있고 이랬을 때 그 대화 자체가 피곤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나은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값지게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관계인데 왜 이렇게 소모적으로 낭비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뒤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아예 꺼내놓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우리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우리 다른 얘기 할까? 이런 식으로 화제를 전환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나는 친구들 관계에서는 그렇게 소모적인 대화가 반복되는 패턴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고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기간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그것이 그런 이야기만으로 정체될 때는 한 번씩 그 스스로도 알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대화의 틀을 다시 한번 흔들어서 정립하고 난 뒤에 다시 좋은 대화의 길로 같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를 할 때 어떤 지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의 술친구인 어느 부부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부부와 선우 씨와 저 이렇게 넷이서 만났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남자분이 자신의 동창들과 아주 예전부터 만나오는 대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하나둘씩 결혼을 해서 이제는 부부 동반으로 만나기도 한다. 근데 그 대화가 점점 부동산 이야기라든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흘러가고 피상적이어서 그런 그 모임을 마치고 나면은 좀 너무 허하게 느껴지곤 했었는데 한 친구가 제안을 했다고 했죠. 네. 그 친구는 돌아가면서 한 명씩 최근에 가장 좋았던 일과 가장 슬펐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는 이런 일로 최근에 너무 슬펐어. 근데 이런 일이 있어서 그건 정말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모임의 어떤 공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런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 속에 대해서 털어놓지 않던 친구들인데도 그날은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너무 깊이 공감하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의 대화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넷이 만나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그거 지금 우리도 해봐요. 라고 해서 넷이서 돌아가면서 최근에 있었던 좋았던 일과 슬펐던 일 한 가지씩을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저희 넷이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를 저희가 참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날 그 이야기를 나눈 뒤로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네. 좋은 대화였죠. 좋은 대화는 서로 간의 생각, 일상, 뭐 최근 있었던 사건들 그런 것들을 교류하는 걸 넘어서서 나 자신도 좀 내가 이런 거를 요즘 갖고 있었나? 깨닫지 못했던 어떤 것까지 가닿게 하는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서. 그거는 맞아요. 타인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조차도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게 대화의 신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까 대화라고 하는 게 물꼬를 트고 물길이 잘 흘러가게 만드는 것인데 그 물길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것. 그게 대화의 신비 중에 하나인데 좋은 대화를 집중해서 나누다 보면은 누가 한 사람이 어떤 가르침을 흘려보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둘 사이에서 제3의 길로 물길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함께 새로운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길의 끝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서로 믿고 그 대화에 몸을 던져볼 때 그때 어떤 몰입의 쾌감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있었던 7화 호프마당에서의 대화라는 것도 사실은 전혀 저희가 기대하지 않고 저희의 말하기 행위 때문에 사실은 너무 지쳐버려서 저희가 제풀에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맥주나 마시러 갔던 곳에서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것은 사장님이 갖고 있는 인생 스토리도 너무 흥미진진했지만 그만큼 저희가 또 즐겁게 반응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경청에서 이끌어져 나온 부분도 분명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날 다른 손님들이 없었다는 거. 상황이 마련이 됐던 거죠.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 아주 붐비는 레스토랑 브런치 카페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제 맞은편에 있던 후배가 제 뒤쪽을 보면서 선배 뒤에 지금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 5명이 동시에 다 말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그런 광경을 물론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그런 광경을 많이 보게 되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또 거기에 반가움도 있고 또는 때로는 어색함을 무마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아무 말을 막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팟캐스트의 리뷰 중에 작가님들은 참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하신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분은 보통은 몇 배속으로 해서 팟캐스트들을 듣곤 했었는데 그 사이사이가 좋으시대요. 네. 그래서 천천히 말하는 걸 들으면서 나도 따라서 천천히 들으면서 걷게 된다라고 쓰셨는데 저희는 지금 저희가 말하는 속도감이 아주 편안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급해지기가 쉬워요. 여러분들도 많이 긴장했을 때 발표회 같은 데서도 그런 걸 간혹 볼 때가 있는데 너무 긴장을 하게 되면요. 말이 자기도 모르게 빨라져요. 맞아요. 네. 근데 약간은 의식적으로라도 빨라지지는 않게 노력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속도적 여유감이 듣는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말하기를 말하기 저자다운 일타 강사의 그런 수업이었네요. 자, 또 이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말할 때 어휘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휘를 잘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아무래도 읽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에 저의 소개에도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썼는데 읽기가 처음에 오죠. 네, 읽고 쓰는 것은 즉시적인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듣고 말하기는 즉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수를 하기도 쉽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게 저는 읽고 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순서를 바꾸지 않아요.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순서를. 근데 읽는 것을 꼭 어떤 어려운 책들, 대단한 지식의 보고 같은 책들을 읽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문장들을 많이 읽어두는 것은 빅데이터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구조라든가 어떤 말맛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어휘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득되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비슷하게 저는 사전을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이거는 글쓰기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데 새로 접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도 사전에서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다시 새기고 또 약간 내가 놓쳤던 뉘앙스 같은 걸 확인할 때 글쓰기와 말하기에 같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주술 호응을 맞출 수가 있어요. 맞아요. 문장을 잘 끝맺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문장을 제대로 끝맺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말을 잘하는 것처럼 들리기가 어려워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말하면서 문장을 완성시키면 특별히 말에 스킬이 들어가지 않아도 말을 잘하는 것처럼 들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데 강연을 가면은 여러분들 말하기에 있어서 기억할 거 딱 한 가지예요. 끝까지만 말하세요. 마지막에 마침표 찍을 때까지 말한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하곤 하거든요. 생각보다 끝을 흐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만 말을 해도 아주 좋은 말하기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아주 오늘 또 일타 강사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주술 호응이 맞고 어휘가 바르고 교양 있게 느껴지는 그런 말들을 쓴다고만 해서 좋은 대화가 되느냐, 그건 또 모르겠어요. 말하기 교육을 받은 직업 방송인들이 얘기하는 걸 듣다 보면은 그 발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재미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딱딱하게 느껴질 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좋은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웃음이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대화는 연설이 아니니까요. 리액션이죠. 맞아요. 리액션을 할 때 얼마든지 내가 농담을 약간 섞어도 되고 그 말에 얼마든지 웃음을 터뜨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편안함이 있을 때 또 좋은 대화가 될 수 있겠죠. 맞아요. 하나 씨. 네. 우리가 지금 말하기 1타 강사와 옆에 보조 강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잘 배워서 이렇게 잃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독학을 했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가 둘 다 부산 출신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듣고 자란 언어 생활은 사실은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색 때문이죠.
이게 한 지역의 말하기 전체를 폄하하는 게 되어버릴 위험도 있는데 사실은 경상도 사투리는요. 저희가 여러분들 익히 알다시피 그 언어권에 여전히 있기도 한 사람들로서 말하자면은 맞아요. 이거는 당사자성이 있는 고발입니다. 고발. 고백. 저는 경상도 말을 쓸 때와 표준어를 쓸 때가 좀 사람이 다른 것 같거든요. 경상어를 쓸 때는 이상하게 핀잔이 더 자연스러워요. 핀잔. 네. 맞아요. 핀잔이 일단 은은하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칭찬을 하기에 너무 어색해요. 그리고 어떤 사랑과 호감을 표현하기에도 아주 어색해요. 물론 경상도 사투리로도 정말 다양한 어떤 감정을 잘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죠. 드물게 계신데 저희의 부모님들은 전혀 그런 분들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일단은 감정을 섬세하게 꺼내어서 표현하는 것을 좀 쑥스러워 하는데 그게 경상어로 있습니다. 여럽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럽다는 말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것은 간지럽다. 뭐 약간 유치하다. 맞아요. 약간 다 큰 어른이 아이처럼 굴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죠. 여럽다.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감정인지 이런 거를 얘기를 잘 못하는 문화 속에 있었고 그리고 뭔가를 했을 때 잘했다는 칭찬을 받기보다는 일단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고 더 뛰어나야 된다는 좀 그런 식의 평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가족마다 좀 다른 상황이긴 하겠지만 제가 엄마랑 대화를 할 때는 늘 좀 그 부분이 아쉽거든요. 뭐라고 엄마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 제안하거나 권유했을 때 일단 거절부터 합니다. 됐다 치아라. 됐다고마. 와 이라노. 만났고.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완전히 싫어하지 않아요. 그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응이 먼저 전면 부정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언어 습관인 것 같아요. 부산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 어떤 은연중에 좀 퍼져 있는 반응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은 강력한 거부를 한 다음에 상세하게 얘기를 좁혀 나가다 보면은 그러면 좀 보내봐라. 보내보든가. 왜 식당에서도 무슨 큰 싸움 났나 싶어서 보면은 카드 서로 내겠다는 경상인들이잖아요. 맞아요. 와 이러노 이러면 막 내가 이것도 못 사라 막 이런 식인데 자세히 이제 그 내막을 알고 보면은 너무 반가워서 오늘은 내가 내고 싶어 이런 뜻인데 싸움 난 것처럼 얘기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선물 갖다 드리면 아이고 많다고 이런데 돈을 쓰노. 그렇죠. 그리고 경상어권이 매우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조금 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익숙한 언어 습관에서부터 긴 교정의 기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좀 발현되지 않았으면 하고 억누르고 바꿔온 후천적인 노력이 컸죠. 그랬던 우리가 이렇게 서울말로 시침이 뚝 떼고 팟캐스트를 하고 있네요.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저는 이 팟캐스트라고 하는 매체가 아주 마음에 들거든요. 하나씩 적성에 딱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를 잘 듣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라디오는 사이사이에 제가 원하지 않는 음악도 있고 원하지 않는 광고도 있고 그리고 집중을 하기에는 토막토막이 좀 나는 느낌이었고 왜냐하면 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라든가 그럼 다음 곡 듣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그 말하기에 집중을 하기도 어렵고 그 말이라고 하는 것도 대본이 쓰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라디오를 그렇게 즐겨 듣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제가 팟캐스트 진행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팟캐스트에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을 들어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책이랑 비슷하다는 거였어요. 어떤 내가 관심 가는 주제가 있을 때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꺼내서 펼쳐보기 전까지는 덮여서 꽂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겉을 보고 또는 소개하는 것들을 보고 이 주제가 내가 관심이 생겼을 때 그것을 꺼내서 처음부터 이제 쭉 보면서 내가 이해를 해 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팟캐스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목들 리스트를 쭉 보고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내가 듣는 행위가 서가에서 책 한 권을 뽑아서 읽는 것과 아주 비슷하고 그리고 어떤 그 대화나 말하기의 길이 정도 그리고 쭉 집중해서 내려갈 수 있는 정도도 저는 책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읽었는데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행동이 책 읽기, 음악 듣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요? 왜냐하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팟캐스트에도 조금 비슷한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과 독일에서는 팟캐스트가 정말 중요한 매체로 이미 자리를 확고하게 잡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신생이나 대한 매체가 아니라 하나의 고유한 장르로서 큰 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의 어떤 의제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그를 통해서 중요한 저서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 팟캐스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라든가 무한한 가능성 같은 게 아직 더 많이 발굴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여둘톡 채널이 급성장하는 바람에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몇 차례 미팅을 가질 기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알고 보니 다크호스였습니다. 그쪽에서 다들 연락을 주셔서 채널이 이렇게 급속하게 커지고 있어서 좀 진행자분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요청을 받고 각기 다른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봤는데 잠시만 저 껴들어서 얘기해도 돼요? 네네. 어느 플랫폼에서는 전화가 냅다 와서 선우 씨가 이제 그것을 받았죠. 뭐라고 하셨죠?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왜 이렇게 구독자가 빨리 늘어요? 그거 좀 1회 좀 들어보지. 우리가 다 설명했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 요지는 이분들이 보기에도 팟캐스트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청취자에 대한 빅데이터가 쌓이고 광고주들이 원하는 타겟에 매칭할 수 있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팟캐스트가 상업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어떤 모델이다라는 반가운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목이 메이네요. 반가운데 왜 목이 메여요? 왜 목이 메이냐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팟캐스트에 큰 노력과 시간을 쏟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상업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또는 영영 요원할지도 알 수가 없지만 저희는 일단은 팟캐스트를 하는 게 너무 즐겁고요. 선우 씨랑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일주일에 한 번 칼럼을 쓴다. 그리고 음원을 발표한다. 그것이 합쳐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팟캐스트로 나눌 수 있는 그 대화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어떤 의미적인 부분, 우리 스스로도 서로 알지 못했던 어떤 길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대화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듣는 매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주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둘의 소리가 기분 좋게 들릴 수 있도록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사실 칼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글자로 된 매체들이 생기고 난 뒤에 생겨난 형식이고 그리고 그 이전으로 따지고 올라가자면 책이라는 것도 사실은 신생매체였던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대화를 나누는 이 형식이 일종의 새로운 장르라고 생각하고 저희 둘이 잘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의미와 소리로서의 즐거움 그리고 내용의 재미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채워서 띄워보내려고 매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 회 한 회 쌓아가는 동안 앞으로 상업적인 결실이 있기 전에 저희의 지속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광고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 광고 받을 거예요? 지금? 받아야죠. 저희는 너무 급성장해서 모든 플랫폼이 주목하는 채널인데 이렇게 갑자기? 네. 녹음을 하다 말고 갑자기 광고 오픈입니다. 10화 정도까지 왔으니까 이제 여둘톡도 광고와 함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광고 문의는 이메일로 받겠습니다. W 숫자 2 TALKING w2talking@gmail.com으로 다양한 소재와 형식의 광고 문의해 주시면 저와 상의해서 여둘톡에 어울리는 포맷으로 광고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잘 상의를 하긴 해야겠네요. 저희는 홈쇼핑 인간들이긴 하지만 저희가 써보고 진짜 좋다는 거를 좋다고 얘기하는 거에 신이 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어떤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안을 주시면은 협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사실 문의를 받고서 광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성격과 맞지 않거나 저희가 심사 실제로 탈락인가요? 그쵸, 사용해봤는데 그렇게까지 끌리진 않는데요. 저희 여둘픽만큼의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데요. 라고 하면 불발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문의는 받아보겠습니다. 둘이서 DIY로 만들고 있는 저희의 조그만 팟캐스트에 이렇게 수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응원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여러 톡토로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양질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누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해 한 해 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여둘픽 한번 가볼까요? 이번 여둘픽은 선우 씨, 이제 네.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입니다. 여름이죠. 오늘 30도 넘어갔더라고요. 네, 이제 6월이니까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었고요. 여름에 저희가 정말 몸을 의탁하는 추천템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선우 씨는 더더욱 그렇겠네요. 이번 선우 씨의 여둘픽 추천템은 뭡니까? 하나 씨도 알다시피 제가 손발이 뜨겁지 않습니까? 제가 발땀인이라고 부르죠.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입니다. 네,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그 반대로 다한증 정도는 아니지만 손과 발이 굉장히 뜨거운 편이에요. 그리고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여름철에는 슬리퍼 선택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름철 실내화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선우 씨는 그러면은 이 집안에서 슬리퍼를 신지 않으면은 바닥에 발이 약간 짝짝 붙나요? 짝짝 붙는 느낌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슬리퍼를 신으면 아주 쾌적하죠. 오늘 저의 여둘픽 아이템은 무인양품 말레이 풀 슬리퍼입니다. 이 슬리퍼는 앞이 트여 있고요. 바닥이 왕골이라고 해야 되나? 말린 풀로 엮어서 짜임이 있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등에 걸치는 부분은 여름 소재의 천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이 닿았을 때 굉장히 까슬까슬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막 살갗에 어떤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나는 까슬함이 아니라 산뜻하게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여름 소재의 시원한 슬리퍼예요. 저는 여름에는 정말 이게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아이템이고 사실은 사철 내내 저는 이 슬리퍼를 신습니다. 겨울에도 뜨끈뜨끈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슬리퍼가 제가 여둘픽에 팟캐스트 시작한 후로 언제 소개할 수 있을까 하고 매장에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4월에는 아직 출시를 안 했더라고요. 아마 5월 이후. 그러니까 선우 씨는 사시사철 쓰는 것이지만 사실은 여름을 쾌적하게 나기 위한 계절템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다른 톡토로 분들은 겨울에는 이 슬리퍼가 너무 차갑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바뀌어서 5월쯤에 판매를 시작하면 한 켤레를 사서 여름 동안 신고요. 그리고 8월쯤 되면 여름 아이템들이 세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를 더 삽니다. 그래서 세일 가격에 구입한 것을 겨울 동안 신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비슷한 자매품으로 다다미 슬리퍼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제가 신는 거죠. 맞아요. 하나 씨가 신는 게 다다미 슬리퍼인데 바닥에 짜임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수평으로 촘촘하게 되어 있달까? 네, 가로줄이 들어가 있고요. 소재의 차이인데 저는 이 말레이풀 슬리퍼가 저한테는 조금 더 보송보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말레이풀 슬리퍼라고 하는 것은 바닥면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짜여 있어서 네, 수직으로 격자 짜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면이 제가 신는 다다미 슬리퍼가 좀 더 평평한 느낌일 테고 말레이풀이 조금 더 굴곡이 있는 맞아요. 느낌이겠네요. 네, 그것은 개인 취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팁은 발 사이즈에 딱 맞춰서 구입하지 마세요. 여름이잖아요. 조금 헐렁해야 시원합니다. 바람도 통하고. 본인의 발 사이즈에 딱 맞춰서 내가 230인데 225에서 235용을 신는다라고 하면은 너무 딱 맞아서 불편하게 느껴져요. 저도 발 사이즈가 240인데 255에서 60용을 신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주 크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까지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네, 발따민의 꼼꼼한 추천 고맙습니다. 저는 냉면인입니다. 제가 발담인이라면 하나 씨는 차가운 면 인간이다. 이런 네. 뜻이죠. 그게 꼭 냉면이라고 하는 고유명사 그래서 뭐 함흥냉면, 평양냉면을 좋아한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는 차가운 면이면 뭐든지 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방금 말씀드린 함흥냉면, 평양냉면도 좋아하고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또는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냉면집을 열심히 다니기도 하지만 분식집 냉면도 좋아하고요. 뭐 중국식 냉면도 좋아하고 밀면도 좋아하고 웬만한 찬 면이면은 약간 정신을 못 차리고 먹어요. 그리고 보통은 식사 속도가 제가 더 빠르거든요. 그런데 차가운 면을 먹을 때는 어느새 하나 씨가 몇 젓가락 만에 식사를 마치고 저를 기다리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흔치 않죠. 이런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시원한 면이 생각날 계절인 여름에 중요한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빼먹은 게 있었네요. 막국수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메밀소바도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아이템은 풀무원 메밀소바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시면은요. 왜 우동 같은 거라든가 냉면들도 커다란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냉장 보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맞아요. 그런 거는 하나 사면 냉장고에 한 2개만 사도 냉장고가 꽉 차버려요. 부피가 너무 커요. 네. 그런 것들 중에서도 맛있는 것들이 있고 그중에서 제가 먹는 것도 있지만 제가 더 애용하는 것은 오늘 소개해드릴 이것은 건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라면 파는 코너에 가시면은 이 메밀소바가 있습니다. 풀무원에서 나온 거고요. 이것은 면을 튀기지 않았어요. 말린 면이에요. 그래서 칼로리도 낮은 편이고요. 그렇게 말라있기 때문에 보관을 하기가 아주 간편합니다. 여름철 내내 쟁여두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 드셔도 된다는 얘기죠. 큰 장점이죠. 네. 안을 열어보면은 액상 수프가 있고요. 그리고 분말과 건조 파가 들어있는 건식 수프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건식 수프는 쓰지 않아요. 집에 있는 파를 썰어서 넣으면 되죠. 그렇죠. 이걸 더 맛있게 먹기 위한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면을 삶는 거는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전 찍어 먹는 걸 더 좋아해요. 아예 육수에다가 면을 폭삭 담궈가지고 한 그릇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찍어 먹는 게 좀 더 맛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찍어 먹을 때 권장량보다는 저는 좀 더 묽게 해서 먹는 편이라 액상 수프를 반에서 조금 많은 정도로만 쓰고 얼음을 넣어서 시원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건식 수프 안에는 건조 파와 생와사비 분말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쓰는 대신 썬 파와 그리고 집에 무가 있다면 이걸 계속해서 쟁여두고 드시려면 무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를 갈 때 좀 한 번에 좀 갈아가지고 먹을 때마다 쓰셔도 좋고요. 무 간 것과 그리고 조미되지 않은 김 이 정도를 마련해 두시고 와사비를 집에 있는 페이스트식으로 된 와사비를 넣어서 드시면은 맛이 상당히 그럴듯하고요. 저희는 둘이서 3개 해 먹기도 하죠.
둘이서 3개 해 먹어야 저는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비빔면의 딜레마 아시죠? 2인 3면. 2인 3면 정도로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혼자서 이거를 끓여 드셔보시면은 또 묘한 딜레마가 있어요. 이상하게 먹기 전보다 배가 더 고파지는 알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한데요. 저는 맛있어서 자주 해먹곤 합니다. 하지만 1인 2면은 과하다. 1인 2면은 과하고요. 딱 비빔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지난 9화 때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지하철에서 듣다가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웃음이 터져서 혼났다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이유가 뭐였죠? 순이 페르 다들 우참 챌린지였다. 웃음 버튼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냥 추천이 무척 유용했다고 아주 감사하는 그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8화를 듣고서 여둘톡 코스를 따라서 부산 여행을 하고 계신다는 분들도 계셨네요. 자, 읽어볼게요. 호보님께서 여둘톡 듣고 급하게 퀸즐랜드 자메로드 사서 읽은 다음 계획 바꾸어 브리즈번행 티켓 결제했다. 여자 둘은 아니고 혼자 여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때요? 와, 실행력이 대단하시네요. 그러게요. 혼자 여행하셔도 재밌으실 겁니다. 분명. 자전거 타세요. 이렇게 호보님처럼 급하게 퀸즐랜드 자메로드 사서 읽으신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 책 나오자마자 사실 그 주 주말에 이미 2쇄가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사실 책이 나오면 직후에 아침마다 인터넷 서점 순위 확인하지 않나요?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원래는 그러는데 요즘은 팟캐스트에만 미쳐 있어서 안 봤네요. 그렇구나. 순위 확인하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네. 너무 순식간에 여행 1위가 되어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건방져. NCT 얘기할 때 같아. 죄송합니다. 겸손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기분 좋네요. 계속 여행 1위를 달리고 있나요? 그래봤자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일주일 됐죠. 또 뭐. 오픈빨이군요. 왜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저희가 의문의 1위라고 말씀드리고 나서도 정말 오랫동안 1위 자리에 있어서 계속 극적극적 하다가 순위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길래 그래 이제 오픈빨이 끝나나 보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5위더라고요. 4위에서 한 6위까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순위에서 이런 조그만 팟캐스트가 이렇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니 톡토로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톡토로 분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영 작가님이 트위터에서 저랑 얘기를 나누던 와중에 이런 저 그거 봤어요. 네. 심쿵했다고. 그랬죠. 이런 멘션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둘톡 듣고 이자람 공연 예매하려다 예술인 패스 할인을 알게 되었고 예술인 패스 신청하는 김에 우리 웹툰 작가님들 신청도 도와드리려고 마음먹게 되었어. 정말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여둘톡. 이제 재봉도 끝났으니 칭따오 무알콜 사다 둔 거 마셔야겠다 하셨네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죠. 칭따오 무알콜을 이미 쟁여두고 계신 청계영 작가님. 너무 영광입니다. 청계영 작가님도 정말 본인의 영향력을 너무 좋은 방향으로 쓰고 계셔서 정말 그렇죠. 네, 이분을 뵐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요? 이자람님 공연을 여둘톡을 듣고 예매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도 이미 기분이 너무 좋고 여기에 예술인 패스 할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웹툰 작가님 신청도 도와드리려고 한다라는 네. 말씀이 여러 가지로 기분이 너무 좋네요. 맞아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을 이끌면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야옹야옹야옹님께서 이번 편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Keep the sunshine. 가지 않았는데도 가본 것 같이 듣는 내내 햇빛에 눈이 부시고 까무잡잡하게 살이 탄 듯한 기분이 들어요. 최면을 걸듯 청취자를 홀리고 계신 두 분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햇살 사람님께서 정말 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순이 패들패들 언니님과 톨콩 언니님이 이토록 평온하게 말씀해 주시는 호주 이야기. 퀸즐랜드 책 관심 작가 알림 설정에 떠서 깜짝 놀라서 바로 구입했어요.
이 두 분이 요즘 바쁘실 텐데 언제 책을 내셨나 하고 놀랐었죠. 2년 전 과거의 작가님들이 2022년 작가님들과 톡토로들에게 보내주신 과거로부터의 선물이었군요. 사는 게 참 신기한 게 그때 글 쓰실 땐 작가님들도 여둘톡이라는 팟캐스트에서 소개하게 될 줄은, 코비드19를 겪고 이토록 소중한 여행기가 될 줄은, 오래 멀리 지내서 이젠 없이도 자연스러워져 버린 여행이라는 것을 이토록 단박에 절실하게 그리워하게 만들어줄 줄은 모르셨겠지요? 두 분 책 알림과 구매, 독서, 방송 청취까지 이렇게 갑자기 재미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인생이니 또 살아갈 힘이 납니다. 좋아하는 분들이 이토록 바쁘게 사는 게 지구 어딘가 살고 있는 나에게도 행복을 주는 일이라니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자전거 타며 기다려온 화요일 하며 방송 들었는데 저녁에 또 자전거 타며 같은 방송 처음부터 다시 들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좋아하는 것에 좋아하는 것을 더해서 나를 조금 더 행복한 곳으로 보내주는 매주 화요일 반복되는 저의 작은 리추얼입니다. 듣다가 제가 쓴 댓글 소개되어 심쿵했고요. 자전거 마무리 겸 오늘의 마무리로 두 분이 계속 소개해준 호주 와인 시라즈 한 병 사온다고 편의점에서 겨우 찾아왔는데 자세히 보니 원산지가 칠레네요. 아, 그리고 퀸즐랜드 자매로드 읽는데요. 제가 책이라웃 하나님 진행도 다 듣고 여둘톡도 다 듣고 조용한 생활 5월호도 찾아 듣고 영노자의 두 분 출연하신 방송도 다 찾아 듣고 두 분 녹음하신 오디오북도 다 듣고 하나 작가님 말하기를 말하기도 이미 책으로 읽었지만 오디오북 또 듣고 그랬더니 기이한 경험을 했어요. 왜 글자를 읽는데 소리가 들리죠? 저는 퀸즐랜드 자매로드를 두 분 목소리로 들었답니다. 저에겐 물성이 있는 이 책이 바로 오디오북이었어요.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며 살려고 애쓰고 살기로 했으니까 표현하려고요. 그리고 언니들이니까 이런 무조건적인 애정도 따뜻하게 받아주시리라 생각하며 부끄러운 러브레터를 마무리 짓습니다. 언니들 열일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행복한 햇살 톡토로였습니다. 일단 햇살 사람님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에 자전거 타며 기다려온 화요일 하며 방송 들었는데 저녁에 또 자전거 타며 같은 방송 처음부터 다시 들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괜히 주말까지 기다리고 아껴두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날 듣고 그날 저녁에 또 들어도 재밌답니다. 맞아요. 아,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 하트 좀 눌러주세요. 저희는 늘 갈급해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하트 저희 둘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네, 구독해 주시고 하트 눌러주시고요. 아이튠즈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별 5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리뷰 남겨주셔도 저희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퀸즐랜드 자매로드에 이 특별 기능이 있죠. 햇살 사람님께서 사용하셨던 바로 환청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오디오를 아주 다양하게 많이 들으시면은 퀸즐랜드 자매로드를 환청 모드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목소리로 읽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읽게 되실 거예요. 영등포 톡토로님께서 작가님들 이번 화도 러블리, 퍼펙트, 뷰티풀입니다. 지난 주말 2명의 톡토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전철에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미 완독한 톡토로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미리 말해준 Keep the Sunshine.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한번 말랑.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읽은 이 구절에 또다시 마음이 말랑해졌네요. 전 3년 전부터 여행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고 작가님들처럼 와인 액티비티를 즐기지도 않아요. 저도 원래는 액티비티를 즐기지 않았다고요. 생각해보면 작가님들과 저의 접점은 딱 3가지네요. 여자, 책, 팟캐스트. 하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7년 후 큰아이가 수능을 끝내면 가족 모두 퀸즐랜드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그곳은 햇빛만으로도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뉘이고 내가 아닌 모습으로 생활하게 만드는 곳일 것만 같네요. 어쩌면 코알라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책은 굿즈도 없고
사인본도 없어 내심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제 마음을 아신 것처럼 온라인 북토크를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전 세계에 있는 별처럼 많은 톡토로들에게 가장 공평한 북토크가 아니었나 싶어요. 하지만 저의 욕심은 끝도 없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래서 오프라인 북토크는 언제 하시나요? 추신 1. 그날 들린 동네 서점 점장님께 이 책 보여드리고 영업도 했어요. 전국의 많은 톡토로님들 동네 서점 들르시면 꼭 퀸즐랜드 자매로드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슬며시 이 책을 보여드리며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실용적인지, 얼마나 감동적인지 어필해 주세요. 추신 2. 톡토로님들 덕에 호프마당 요즘 줄 선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호프마당 사장님이 돈 많이 버셔서 더 윤택한 취미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친구 톡토로와는 찬바람이 불면 호프마당에 가기로 약속했네요. 아참! 가서 시키는 메뉴만 봐도 톡토로인 줄 알 것 같아요. 여둘톡을 듣고 호프마당에 가시는 톡토로 분들이 다들 김치전을 시키셔가지고 사장님이 감자채 써느라 팔이 아프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트위터에서 임진아 작가님도 호프마당에 가셨다는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맞아요. 가서 이제 뭐 시킬지 메뉴를 고민하니까 지난주에도 2번 가셨는데 네, 또 가서 고민을 하니까 사장님이 뭐 안 먹어봤어요? 내가 만드는 거니까 다 맛있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멋있어. 너무 멋있죠. 이 자신감. 아이튠즈 팟캐스트에도 호프마당 사장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자몽0246님. 호프마당 후속편은 안 해주시나요? 라는 글입니다. 호프마당 편을 듣고 감명받아서 오늘 다녀온 파주 심악산 토토로입니다. 선우 작가님 추천대로 오징어 볶음과 해물 김치전 그리고 후라이드 치킨을 먹어보았습니다. 생맥을 콸콸 마시고 싶었는데 차를 가져가는 바람에 그러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비슷하면서 또 다른 매력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여둘톡을 듣고 왔다 하니 너무 좋아하셨고 사람이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손님이 많아 계속 주방에 계셨지만 틈틈이 저희에게 집을 사게 된 이야기를 짤막하게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도 제 마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전세를 구하던 참에 부동산에서 구경만이라도 하라고 해서 집을 보셨다고 해요. 집이 입주 청소 전이라 지저분해 보였지만 그래도 집이니까 하는 마음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셨고요. 그런데 그걸 좋게 보신 주인분이 지금은 집을 살 상황이 아니라는 사장님께 대금도 깎아주시고 부동산에서도 이리저리 살 수 있게 알아봐 주셔서 계획보다 일찍 집을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사장님도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는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저도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양말이 더러워지더라도 집은 집이고 내 집도 아닌 남의 집이니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마음이요. 직장 내 이런저런 상황들로 지친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가님들께도 감사해요. 여둘톡 2-3번씩 듣고 있고요. 너무 재밌어요. 가능하면 호프마당 후속편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저 트위터에서도 봤었는데요. 호프마당에 갔다가 사장님이 여둘톡을 들으셨는데 본인이 말씀하셨지만 방송에 안 나간 것도 있어서 서운하다고 서운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사장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1시간 내내 떠들었는데 안 나간 부분도 있어서 서운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역시 멋있으셔요. 맞습니다. 그날 저희에게도 해주셨던 얘기가 바로 이 집 구한 사연이었죠. 맞아요. 저희가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했는데 또 그 부분이 서운하셨네요. 네, 저희도 이제 호프마당이 또 하나의 단골집이 되어서 뒤풀이하러 자주 가게 됐거든요. 가서 또 사장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후속편에 소개할 거리가 쌓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참 근데 톡토로님들이 다들 글을 참 잘 쓰시지 않나요? 맞아요. 트위터에서 현미님께서 여둘톡 사연 다들 왜 이렇게 잘 쓰는 거야? 글쓰기 학원 댕기시나? 이렇게
올리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어느 톡토로 친구가 재미있게 듣고 있다가 자 이제 댓글 시간입니다라고 하면 벌써 끝났어? 라는 마음이 들어서 서운하다라고 했는데 댓글도 잘 들어보세요. 재미있는 사연들이 참 많고 톡토로 분들이 글을 참 잘 쓰십니다. 그럼요. 저는 사연들 읽고 취합하면서 이게 일 같지가 않고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우 씨가 말씀해 주신 w2talking@gmail.com으로 광고 메일뿐만 아니라 고민 사연들도 받고 있고요. 보내주시는 메일들 저희가 빠짐없이 다 잘 읽고 있습니다. 답장을 다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어떤 소감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하늘을 나르는 톡토로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둘톡과 작가님들의 만수무강을 바라는 하늘을 나르는 톡토로입니다. 장거리 부부라 비행기를 많이 타서 이렇게 지어보았어요. 요즘 제 삶 속에 크게 자리 잡게 된 화두는 난임이에요. 어릴 적 우스갯소리로 안 생겨요 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가 안 생긴다 라는 말은 왜 이토록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유독 진료 대기가 긴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대기실에 빼곡히 앉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예요. 저는 취미로 서투르게나마 만화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재봉틀에 관한 만화 소잉툰을 소소하게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경험 또한 기록하고 나누고 싶었는데 난임이라는 주제가 그저 가볍고 즐겁게 다룰 만한 주제가 아닌데다 사람들이 얼마나 각기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선뜻 이야기를 풀어내기가 어렵다고 느꼈어요. 난자가 잘 나오지 않는 사람, 수정이 잘 되지 않는 사람, 자궁 내막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 착상이 잘 되지 않는 사람, 자꾸만 유산이 되는 사람, 회사 눈치를 보며 병원에 나와야 하는 사람, 휴직을 하게 된 사람,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이 의지가 되어주지 못하는 사람, 시험관 비용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사람 등. 저는 공감을 해주는 것도 위로를 건네는 것도 다소 서투른 성격이라 나의 고민과 투정이 다른 사람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요즘엔 같은 병원 다니는 단톡방 친구들끼리 응원과 격려를 나누며 서로 다독여주고 있어요. 늘 고마운 언니 동생들이고 이 쉽지 않은 여정을 꿋꿋이 해나가는 멋진 친구들이죠. 어려운 주제로 모였지만 일상의 유머를 잊지 않고 큰 웃음을 주기도 하는 분들이기도 해요. 무턱대고 잘 될 거야 라고 응원하는 것조차도 때론 조심스럽지만 모두 희망을 가지고 자신을 돌보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조금 먼 길을 돌아오더라도 우리가 너무 지치기 전에 좋은 소식이 꼭 찾아와 주길요. 참, 주변에 난임으로 고생하는 친구가 있다면 천연 소재로 된 예쁜 양말을 선물하는 걸 추천합니다. 혈액순환을 위해 양말을 꼭 신어야 하니 오래도록 유용할 것이에요. 배아를 이식하러 수술대에 오르는 날에도 양말을 신고 가니 작지만 많은 힘을 줄 수도 있는 아이템입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둘톡 팟캐스트와 두 분의 행보도 기대하고 찐하게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그리고 덧붙여 주셨어요. 사연을 보내기가 무섭게 인스타그램 IVF2에 시험관 이야기를 조금씩 그려 올리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난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하늘을 나르는 톡토로님께서 병원에 가면은 대기실에 정말 사람이 아주 많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수면으로는 잘 쉽게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임신을 이렇게나 권장하는 나라라면 난임에 대한 이야기, 임신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공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렇게 난임의 과정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담론이 활발하게 형성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여성들이 겪는 신체적인 어떤 변화, 어려움
이런 이야기가 조금 더 활발하게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그런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의 자매 팟캐스트라고 감히 말해봅니다. 영노자, 영혼의 노숙자의 김보람 감독님이 출산과 육아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편이 있는데 그 편은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 꼭 들어봐야 할 만한 그런 중요한 편이기도 했습니다. 네, 모두에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난임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을 때 어떤 아이템을 선물해주면 힘이 된다라는 것도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저는 하늘을 나르는 톡토로님 사연에서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사람들이 얼마나 각기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삶에서 드러난 모습만을 보고 쉽게 단정 짓거나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항상 기억해 두면 좋을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나르는 톡토로님께서 본인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 나의 어떤 고유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난임 이야기가 더 많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네, 이야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아진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수아진 모르고 싶네요.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수아진 알아서 반가움에 내적 댄스 하다가 좀 시무룩해졌어요. 연식 드러남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수아진이라니 고등학교 시절 노래방에서 파초 부르던 선배가 갑자기 느닷없이 떠올랐어요. 나이대가 심하게 드러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아쉽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직까지 수련이 부족하다. 톡토로쉽이 아직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처럼 물론 농담이죠. 이거 너무 연식 드러나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아주 예전의 가수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나이 들었다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끼리 공유하는 하나의 코드이고 네. 사실 저희도 그걸 알기 때문에 수아진이라는 거를 농담의 코드로 넣은 거죠. 근데 그거를 알아서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저희는 농담을 성공시킨 거고요. 오히려 젊은 톡토로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쉬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팟캐스트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나이부터 까고 시작한다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여자는 풍채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도 한데 나이 드는 것 그리고 어떤 변화 과정들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끄러울 일도 아닙니다. 그럼요. 톡토로십을 많이 함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김하나가 자신의 목소리를 좋아하게 되는 일이죠. 그리고 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어린애들이 뭘 알아. 수아지는 모르지. 자, 오늘 여둘톡 10화는 좋은 대화란 무엇일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둘픽에서는 무인양품 말레이 풀 슬리퍼 그리고 풀무원 메밀소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